네, 정말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 제가 영상을 보면서 원조 의원 때는 많이 하는데 오늘 찍혀 오셨어요. 정병국의 인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다 오늘 왔어요. 이 전달 강의를 맡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 처음 봤는데, 늘 가치가 있어요. 네? 많이 하세요. 들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욕들은 왜 하세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늘 이제 의문이 가는 게, 이제 정치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 가장 욕먹는 집단이고, 비판을 하면서도 무슨 행사든지 보면은 늘 불러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전 요즘에 이제 이런 자리거나 특히 이제 지역에 사람만이 모이고 하는 데 가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예, 특히 이제 정말 산업인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 뵈면 정말 민망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마 몇 차례 이게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스케줄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오늘에서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 저는 이제 오늘 제 이력을 보셨다시피 저는 16대 때부터 지금 4선을 하고 있는데, 16대 초선 때부터 3선 때까지 한 번도 상임위를 바꾸지를 않고 계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만 있었어요. 예, 횟수로 따지면 11년. 그리고 1년은 장관을 한 거죠. 근데 제 이력을 보면은 학사는 사회학을 했고, 석사는 행정학을 했고, 박사는 정치학을 했어요. 어디에도 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분야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야인데 어떻게 제가 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한 10여 년 동안에 한 상임위를 하면서 나름대로 문화 예술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지를 했고, 그 덕분에 장관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덕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가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특히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뛴다고 정말 밤낮 없이 진짜 바빠요. 거짓말로 바쁜 게 아니라 개중에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기시는 분들은 몇 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언론에 딱 잡히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런 줄 압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정말 바쁩니다. 생각해보죠. 우선 상임위 일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들, 공무원들, 수십 년을 밥 먹고 사는 공무원들과 상대를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준비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보좌관들이 써주는 거 읽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이 매스컴이 워낙에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금방 배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바로 선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국회에 가보시면 오늘 아침에도 저녁에까지 모든 강의실이라든가 회의실이 꽉 차 있습니다. 모든 세미나가 하루에도 한 20여 분씩이나 분야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세미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자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 상임위별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합니다.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경제고 어느 정도 돼 있어야 토론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국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서 딱 보면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업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학교폭력, 학교 왕따, 자살 문제, 그 병력, 문화에 있어가지고 윤일병 사건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 또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지난 4월 16일 날 세월호 문제. 이런 게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 한 세대에 살면서 같은 세대에 살면서 너무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이 돼 있어요. 혼재가 돼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사회. 여기서 저희 연배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외국 원조품인 강냉이죽을 먹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강냉이죽을 먹고 학교를 다닐 땐 제가 장관이 돼가지고 원조를 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케냐의 대통령 특사로, 케냐 대통령이 이제 그 새로 취임을 해서 대통령 특사로 갔어요. 갔는데 케냐하고 우리나라하고 1964년도에 수교를 했어요. 수교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50주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갔더니 그 케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묘한 인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4대 대통령인데 케냐에 1대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였대요. 그런데 한국은 그 이전에 자기가 이제 그 4대 대통령이고 1대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그 케냐하고 한국하고 수교를 한 게 1964년도에 됐다. 그게 우리 아버지 때 했는데 그때에 수교를 했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다. 묘한 인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당시만 해도 케냐가 한국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1964년도에. 그래서 제가 와서 GNP가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케냐는 98불인가 그게. 우리는 86불인가 이랬던 나라예요. 근데 이 60년 사이에 전 세계인들이 놀랄 만큼 산업화와 인절 이런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케냐가 한 1,300불 정도가 1인당 국민소득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27,000불 정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거든요. 60년 전에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다 이제 폐허가 된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력으로 따지면 14위라고 얘기를 해요. 무역량으로 따지면 8위라고 하고, 체력으로 따지면 올림픽에 나와서 5위를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합니다. 제가 장관이었을 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어요.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세계를 9바퀴를 돌았는데 수천 나라를 다녔죠. 다니는 나라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한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때 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드실 거 못 드시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를 공부시켰어요. 그 교육이 이렇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돌아와서 아니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학교폭력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가지고 학교폭력 대책특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면서 많이 보니까 이 학교폭력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 시스템에서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 교육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교육이 걸림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뭐냐? 이런
실질적으로 교육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요즘에 이제 이 군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교육 플러스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다 돌봐주는 대로 돌봄을 받다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남자만 하지만 집단으로 국가에서 소집을 해가지고 2년씩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라고 하면 검증이 안 돼요. 이스라엘 여자까지 하죠. 이스라엘이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파면 다 기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만 기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중동에서 가장 강소국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군대입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편제도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군대에서 훈련하고 배운 게 사회로 그냥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벤처기업이 많이 나오고 특허를 많이 생산해내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군대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걸립니다.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던 시스템들이 왜 지금은 걸림돌이 됐냐. 이것은 모든 게 지금 우리 시점에서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봐요. 세월호 참사 어느 몇몇 사람만의 잘못만 가지고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 우리 모두의 잘못된 사고 때문에, 생각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날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해가지고 지금 지사가 된 안경길 지사하고 같이 이제 경선을 1차 경선을 통과해서 둘이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첫 번째 그날이 이제 TV 토론이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오후 2시부터 TV 토론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뉴스를 들었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데 금방 다 구조가 됐대요. 그래서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하고 막 방송국으로 가는데 아니라.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를 하고 중지시켜라 하고 이제 바로 저희는 이제 글로 내려가서 현장에서 12일 동안을 돌았어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서 정말 민낯을 본 거예요. 대한민국에 민낯을 없어요. 때로 다 정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자식 새끼가 물에 그냥 수장이 되어 있는데 아무런 손도 못 쓰고 그냥 있는 것을 본 부모들은 저는 저러시는 게 내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 가서 보니까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또 하늘에 헬기 떠 있죠. 베란다에 하나 있죠. 수백 chi가 있습니다. 싸그맣게 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접근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달나라라든가 뭐가 그러면 그거 못하고. 결국 하루 지나 그 다음날서부터 그거를 구조를 하러 들어가는데 그 많은 배가 떠 있고 하늘에 헬기가 떠 있고 그런데도 들어가는 사람은 동시에 들어가는 사람 4사람밖에 못해요. 사람밖에 못 들어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본 가족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더 있겠어요? 가서 이유를 보고 확인을 해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물질 만능주의,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배를 불법적으로 개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티켓팅하는 사람들 거기 빠져 탑승객 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요. 이게 그 차량째 이렇게 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배 운임을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숨는 거죠.
숨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이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얘기는 못했지만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체크 카운트도 안 하고 또 거기에다가 선장이 그 돈 안 받고 하는 게 몇 %까지, 몇 명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카운트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그냥 해가지고 가라앉은 거예요. 민낯을 보여준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날. 근데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요. 강당에 있으면은 한 라인에 쫙 테이블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앞에서부터 오는 교육부서부터 뭐 해양수산부, 행안부서부터 각 도, 또 교육청, 군, 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뭐 하다가 뭐 필요하면 여기서 이걸 찾아가지고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 아무나 붙들고 얘기하는 이거 우리가 우리 담당에 저리 가세요. 저기 가면 저리 가세요. 열불 나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이 온 가족들의 입장에서 좀 다르다고. 너무 이제 한숨스러웠는데 그럼 교육 문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스펙 위주의 교육이에요.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지금도 쓰면서 열심히 쓰고 애들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들 딴짓해요. 그럼 너 왜 집중하지 않냐고 그러면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뭐 왜? 내가 왜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선생님 저 쓰고 있는 거는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검색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단적으로 제가 우리 애한테서 얘기해요. 제가 늦둥이가 있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걔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을인데 모처럼 일찍 들어왔어요. 저녁 약속이 취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찍 들어왔으니까 늦둥이니까 뭐 일찍 들어와. 일찍 막 달려나와서 안기고 그러던 애가 안 나와요. 지방에서. 뭐를 하나 딱 들어봤더니만 아빠 노타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이러면서 뭘 하나 이렇게 와서 봤더니만은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사 그 조선시대 연대기를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애가 팍 돌아보더니만은 아빠. 근데 이건 내가 왜 외워야 되지? 이렇게 뭐라고 답변을 해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내가 답을 한다라고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얘가 바로 하는 얘기가 아빠 이거 검색하면 되잖아. 그게 답 아니에요? 검색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왜 외우라고 하느냐. 시험은 뭐 때문에 보느냐는 거예요. 교육 성과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지금 그것을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켜서 암기력을 테스트할 시대냐 이게. 애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선생은 흐름을 이해를 못하고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저 칠판에 쓰는 거 열심히 받아 적고 집중하지 않으면 싹 지워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어떻습니까? 지휘관들이 시대의 흐름에 또 트렌드를 빨리 따라갑니까? 요즘에 학교 다니다가 휴학해가지고 군대 가는 애들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지역군인들 벌써 중대장이나 대대장만 되면 벌써 20여 년 근무를 한 사람들이죠. 20여 년 동안을 사회와 격리된 상태 속에서 군대 틀 속에서만 사고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부사관들은 어려워서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워서 선택을 한 게 부대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도 지난 5월달에 제대를 했어요. 근데 얘가 제가 지금 이 학교 그 경영문화 개선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네가 생각하죠.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이제 해병대를 나왔어요. 해병대는 상대적으로 덜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라고 들어가서 그 덜하다. 그러나 무조건 끌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감내하기가 힘들다.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래야 되면 여러 가지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사관들이 자격지심 때문에 그냥 넌 새끼야 부모 잘 만나가지고 새끼야 너는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다 들어왔지.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감정들을 그런 식으로 감정들을 푸는 거예요. 그거를 그 대표적으로 신희진 의원님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이분이 지금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 아들이 군대를 갔고 너네 엄마 국회의원이지? 너네 엄마 국회의원 하면서 게임법 만드는데 게임을 못한다. 이러면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당해가지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 아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군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 교육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주입 시대 그러니까 이 스펙 위주의 교육이 맞았다고 합니다. 왜? 그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느냐가 경쟁력이었죠. 그 갖는 건 어디에다 가지? 머리에다 가질 수 없던 교육을 가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성적 좋은 사람을 뽑으면 회사에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경쟁력이 1차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대기업의 그 인사 담당자들하고 여러 번째 간담회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원하는 사람. 그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취업을 못해가지고 청년 실업자가 38만 명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라도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람 못 구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서 일자리가 없다고 38만 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언밸런스가 왜 일어나느냐. 이게 다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4년 전까지만 해도 82%였어요. 대학 진학. 지금은 72% 떨어졌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마이스터교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전문화시키면서 그러한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을 때 할당제를 줬어요. 그러면서 대학 진학이 뚝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70%. 대낮에는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결국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기가 굶는 안에 있더라도 안 갑니다. 그게 38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중소기업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니까 지금 우리가 외국 근로자를 공식적으로 수입해오고 지금 50만 명이에요. 공식적으로 수입해오는 사람들이 불법, 편법으로 지금 체류하고 있는 사람 120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시대예요. 이 교육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같이 아날로그 시대의 교육을 그대로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의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막 넣은 사람이 경쟁력이 있었지만은 지금 그걸 넣으면은 얼마나 넣겠어요? 머릿속에 넣으면 얼마나 넣겠어요? 이제 스마트 시대에서는 어줍지 않은 지식과 정보를 내 머릿속에 넣으면 그건 걸림돌밖에 안 돼요. 고정관념이에요. 지금은 지금 이 손아귀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십만 개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내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돌려야죠. 그럼 어줍지 않게 지식들이 들어가서 칸막이를 지금 돌아가겠어요?
걸리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머리를 비워놓고 짝으로 돌릴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맞다. 그게 이 시대가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보려고 하니까 혁명하는 거가 됩니다. 이 교육계가요. 얽히고 설키고 이해관계들이 그래가지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학원연합회니 무슨 연합회니 뭐 이런 집단들이 또 정치권하고 압박합니다. 그게 커넥션이 또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다가 이념까지 충돌을 합니다. 이러니까 교육분이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이 제도를 바꾸기에는 어려우니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다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인성교육 실천 포럼이라는 걸 국제 한 50여 분이 함께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인성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걸 하는데, 이제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정말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맨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러요. 국회의원을 부르는 것이 개개인을 부르는 건 아닌 거죠.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한테. 정치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옛날과 같죠?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누구를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은 틀리잖아요. 틀리죠, 확실히.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찌끔하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권력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게 누가 정보량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한테 가장 많은 정보가 집중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정원에서 보고하죠, 경찰에서 보고하죠, 검찰에서 보고하죠, 감사원에서 보고하죠, 행안부에서 보고하죠. 모든 정보가 이렇게 집중돼요.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겁나니까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면은 찔끔 겁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겁이 안 나요. 이미 다 알아요.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미국 대통령 다 털리는데 미국이 있으니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걸 다룰 줄 몰라요. 잘 활용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뒤처지는 겁니다.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서 지들 잘났다고 옛날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정치를 하려고 해요. 웃기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없어졌던, 80년대에 없어졌던 체류탄이 아직도 국회에서 터지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을 보고 여러분들이 존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입적이 됐느냐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가 붕괴가 되고 군대가 저지경이 되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도 이 사회 전반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그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적인 측면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너무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뭐냐? 과거에는 카리스마
적인 리더십, 나를 따라가야 강력한 그거 가능했어요 옛날에. 많은 지식과 정보로 집중돼 그걸 갖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안 따라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사장이니까 막 이렇게 해요? 하는 척은 하겠죠. 그러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꽤 변했는데, 제가 저 나름대로 곰곰이 고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지 정치를 잘하는 거냐 하는 것을 제가 10여 년 동안 문화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문화의 가치를 연구를 하다 이게 정치에도 접목을 시키면 되겠구나. 정치도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바로 문화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적인 리더십이 뭐냐는 거죠. 문화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랬어요. 저도 이제 그림을 잘 그렸어요, 제가. 그래서 사생대에 나와서 상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는데 아버지가 막 그림을 하면 답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러셨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가 어딘지 아세요? 연극영화. 연예인 되는 과가 제일 높아요. 어떤 데는 수백 대 1이 됩니다. 경쟁률이. 보통 20, 30대면 보통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장래의 꿈이 뭐냐 그러면 70% 정도가 연예인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실태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애들 어떻게 하면은 그 학원이라도 넣고 학교를 넣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는. 그럼 왜 이럴까? 돈이 된다는 거죠. 돈이 된다. 근데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기루를 쫓는 측면도 아직 있긴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일 상품으로 세계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자동차예요. 자동차 시장이, 우리 조인철 이사님 계시는데, 자동차 시장 규모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3천억 불 시장입니다. 1년에. 제일 커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문화 콘텐츠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은 날로 연 5.6% 고도 성장.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할 때까지만 해도 1조 5천억 불이라고 했던 시장이 지금 2조 3천억 불 시장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부가가치도 어마어마합니다. 단적으로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들 영화가 요즘에 한국 영화 잘 되고 있어요. 명량 대부 다 보셨어요? 다 보셨죠? 안 보셨으면 1,700만, 1,800만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가 뭔지 아세요? 박영수 성공 아세요? 아바타야. 아바타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제작을 하는데 얼마를, 그 아바타 한 편하고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일까? 우리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몇 퍼센트 수익이 나면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그래요? 보통 몇 퍼센트예요? 수익률. 다 숨기시는구나. 아바타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이 아바타 영화 한 편 제작하는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영화는
그러면은 팁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화 한 편 제작하는데 보통 30억에서 50억이 듭니다. 명랑과 같은 대형 영화는 제가 생각한 200억 정도 들었어요. 200억. 그래서 그게 지금 얼마를 벌었냐면 1,800억을 벌었어요. 200억. 그렇다고 하면 아바타는 얼마나 돈이 들었을까요? 찍어보세요. 대략. 개념들이 1,000억? 1,000억 정도. 5,000억. 그럼 5,000억을 투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화 한 편 제작하는 거 5,000억을 투입하는 기업하는 데 있어 이거는 어떤 기업입니까? 5,0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산업인데, 영화 산업인데, 5,00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어들였냐면은 지금까지 3조 5,000억을 벌어들였어요. 왜 지금까지라고 합니까? 네?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벌어들여요. 이게 컨텐츠 산업입니다. 제조업은 자동차 한 대 내가 1억짜리 팔으면 그걸 끝나요. 그런데 영화는 딱 제작을 해놓으면 이 시간에도 계속 돈이 들어와요. 카운트가 됩니다. 그게 지적 소득입니다. 아바타 내가 다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다운로드 받아갖고 내가 몇백 원씩 내고 지금 보잖아요. 계속 카운트 되는 겁니다. 가수가 노래 하나 지금 히트 친군요. 평생 못 보잖아요. 노래방에서 여러분 노래 부르면 그게 다 카운트가 들어옵니다. 이게 문화 콘텐츠잖아요. 상상이 안 되죠. 5,000억 투입해서 3조 5,000억을 벌었어요. 지금까지. 부가가치도 높고 시장 규모도 크고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실업자가 38만 명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제가 장관 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뭐냐? 1위로 나오는데 32%가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문화 콘텐츠 산업인데 고용지수가 어떠냐? 고용지수는 돈 10억을 투자를 했을 때 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지냐 고용지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제조업은 10억을 투자를 하면 5개 내지 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화 콘텐츠 관광 산업은 12개 내지 18개가 만들어져요. 2배 내지 3배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이게 단적으로 한 예를 보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이천에 있어요.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계속 규제 때문에 증설이 안 됐어요. 어떻게 지난 연초에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증설이 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향후 SK에서 거기에 1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15조 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3,00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화성에다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거기는 5조를 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순수하게 그 자리에서만 채용되는 일자리가 15,000개. 주변적인 상황까지 쭉 하면 10만 개가 됩니다. 이게 문화 콘텐츠 산업과 제조업 간의 차이고,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은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벗어나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데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강해요. 세계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7위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잘 나가는 거예요. 요즘 K-팝이니 한류니 이런,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 효과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적인 효과고 간접적인 효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다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K-팝, 한류 이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장관 시절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어요. 전체적인 경기가 안 된다라고 대통령 주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5분을 모셔다가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번도 사전에 뭐 어떤 얘기를 해라 이런 거 시킨 것도 아닌데 해봐라. 그랬더니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저희들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중동에 가서 옛날에는 가서 내가 한국에서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내 기업 이름을 알리는데 무려 2, 3일이 가지고 2번, 3번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상당.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대장금 아세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영애 알아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남미에서 일하는 사람은 슈퍼주니어 알아요? 싸이 알아요?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걔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금리나 환율 관리나 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케이팝, 한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그러니까 가장 혜택을 보는 다른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품. 아모레 봐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한번 갔다 오려고 선물 살 거 없으니까 사지 못하고 바꾸고 사지 못하면 기내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고 갖다가 주는 게 의례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기내 면세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더 이상 화장품이 안 파는 거예요. 해외 화장품. 그래서 기내 면세점은 한국 화장품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 지금 동남아, 중국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보려고 오는 것보다 사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홍콩으로 쇼핑 관광을 갔듯이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와서 사시는 게 화장품입니다. 우리 아이돌 가수들 보면서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 저렇게 예뻐진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성형을 하는 게 성형 산업, 의료 산업이죠. 그 다음에 의류, 패션. 이게 이제 다른 산업에도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게 이 문화 콘텐츠 산업.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문화.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도 바로 저는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보세요. 지금은 스펙 위주로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검색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머리를 비우고 그 비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수 있는 창의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어디서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하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만이 경쟁력이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학교폭력대책위원장을 하면서 그 피해자 가족도 만나보고 피해 학생도 만나보고 가해자 학생도 만나고 가해자 가족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근데 가서 만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피해가다가 신고가 되면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 교육을 받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교육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는 거가 일반적으로 다 정신과에서 받습니다. 근데 정신과를 안 갑니다. 병원을 안 가죠. 왜요? 가서 정신과를 갔다가 오면 병력이 남습니다. 정신과 이 사람이 폭력인지 폭력 피해자인지 가해자든
하여튼간에 갔다 오면 정신병원 갔다 왔던 기록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무슨 정신병 되는 일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병력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술 치료를 합니다. 두 번째는 숲 치료를 합니다. 숲 치료. 숲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데는데 기가 찬 거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기본이 우리 때는 음악, 미술,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교과적으로 중학교가 일주일에 체육이나 미술 같은 미술, 음악, 예술 같은 경우가 2시간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고학년 때 안 하고 저학년 때 밑으로 내려놨고 고등학교 때 1시간 정도 딱.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교육을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면 치료할 때 그걸 갖고 치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러한 그 사회적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도, 인력도 창출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예술 교육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이외에 외교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이 기여하는 거 복지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보통 이것을 할 때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 정치적인 측면. 이 리더십. 왜 그러면 문화적 리더십이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이 컵이 있고 이게 잠깐 볼게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계로 찍어낸 거지만 이건 도예가다 손으로 빚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계로 찍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매끈하죠. 기계로 찍어냅니다. 손으로 빚었으면 이거보다 더 울퉁불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은 상품이라고 그러고 이건 작품이라고 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죠? 네? 말씀해보세요. 네? 손으로 만드는지 기계로 만드는지 사람의 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람은 손으로 만들어요. 기계가 직접 찍어냈지만 기계를 만들 때 사람 손이 같죠. 예술성을 따지는 거겠죠. 예술성? 이 기계를 만드는 것도 예술성 맞아요. 이제 독창성입니다. 이건 유일한 겁니다. 우리가 예술 얘기를 할 때에 같으면 모방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술품은 창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희소성이 유일한 겁니다. 달라요. 다르지 않으면 예술이 될 수가 없어요. 달라요. 같으면 모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리더십과 무슨 상관이냐?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왜 욕을 먹냐? 맨날 할 일은 하지 않고 쌈밥질만 하냐?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할 일 하다가 의견 충돌이 되니까 싸우는 거죠. 일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안 싸워요. 근데 싸우니까 욕을 먹어요. 왜 싸우냐? 그럼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안 싸워요.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형제간에서 싸우고 친구간에서 싸우잖아요. 의견이 다르면 충돌이 돼요. 근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내게 옳다라고 하고 내 주장을 계속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지. 그래, 네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이래. 이걸로 끝나면 싸우지 않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싫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 수밖에 없냐면 저만 해도 양평, 가평, 여주가 저희 지역구예요. 한 지역구를 대표하는데 양평 너무 틀리고 가평 너무 틀리고 여주 너무 틀려요.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어요. 300명이 있는 데다가 당이 또 틀려요. 당에서 요구하는 게 또 틀리는데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말로 싸워야 되는데 결국은 말로만 싸우더라도 지금
몸싸움을 하지 않아요.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데 말로만 싸우는데 지금같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한심스러운 거죠.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럼 다르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너는 야당이니까 그런 주장할 수가 있어. 여당이니까 넌 그런 주장할 수가 있어. 그걸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좁힐 건가? 이것을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게 정치죠.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원내 대표끼리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좀 합리적인 의원들끼리 요즘에 물밑으로 바꿔서 여야 간의 대화를 하고 밥도 먹고 정말 같은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끼리 밥 먹으면 뉴스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싸우지 않죠. 싸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다양성이 인정이 되면서 사회는 그만큼 풍부해집니다. 같은 조직, 같은 기업 내에서도 사원별로 다 생각이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다 달랐는데 그 다른 의견들을 다 존중해주고 그것을 리더가, CEO가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다르다라고 달라야지만 문화예술이 되니까 제가 그 이름을 붙여서 문화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 문화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거예요. 창조적인 거예요. 달라야 창의력이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 시대, 스마트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바로 이 문화적인 리더십이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 10여 년 동안 문화예술 쪽, 문화 쪽 일을 하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만드는 개똥차락입니다. 제 강의는 이걸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아니,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운동과 재미로 자전거를 즐겼다가 얼마 전에 저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그 유러시아 평화운동대 그 자전거 15,000km 대장정인 일부 구간 참여해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민심 탐방 하신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이렇게 주민과 대하시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평상시에 얼마나 이렇게 타고 생활하시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 수업 다 보셨어요? 저는 그냥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한때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한 게 한참 마라톤 붐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그게 초선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제일 말하는 소장파급이라고 하는 이제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또 거기다 플러스야 오세훈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초선하고 정치 안 하겠다고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초선 때 같이 이제 오세훈 이게 네 사람이 이제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여가지고 그 당시에 도마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강화문에서 잠실까지 하프를 뛰었는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 생각하는 정치를 하면서 이 트렌드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갈까 이런 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마라톤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한참 더 보니까 또 인라인 스케이트가 한참 이제 붐을 이뤘어요. 얼마나 이제 인라인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인라인을 배워가지고 인라인 타고 출퇴근도 했었고 대회들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도 워낙에 되니까 자전거 안 탈 수가 없잖아요. 네, 자전거를 탑니다. 자주는 못 하고요. 예, 지역 내려가면은 저희 지역분이 워낙에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예, 자전거 타고
가끔 탑니다. 이 수시로 타지는 겁니다. 주로 이제 소리. 러시아 원정대 구간은 어떻게 소구간? 아니 그 소부관 못 탔고요. 처음에 소부관을 신청을 했다가 그 의사 일정 때문에 그때 이제 원래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렇게 됐으면 탔을 텐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 이제 원래는 8월 22일부터 그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하루만 탄 거야. 그래서 베를린에서 동서 베를린 장벽 그 길만 따랐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또, 네, 네. 네. 모든 게 다 무효로 있는데 저희도 신혼보증금 공개였는데 국회에서 의사 일정이 결정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일정조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국회 선진화법은 취지는 좋게 충고를 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쪽으로 다시 좀 환원하거나 개정을 해야 지금 원활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을 해보십니까? 네. 참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부분인데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허구날 몸싸움을 했죠. 국민들이 넌덜머리가 난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운동할 때라든지 지역 활동을 할 때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 만나면 좀 제발 쌈박질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선진화법입니다. 근데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동물국회는 면했는데 식물국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와가지고는 이게 선진화법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근본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는 올원하신 구조. 1%만, 0.몇 % 한 편만 이겨도 모든 걸 다 갖는. 국회의원도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한 편만 이겨도 혼자서 국회의원 하는 거고, 대통령도 1%만 이겨도 49%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마음대로 다 정권을 갖고 있죠. 그럼 이 49%의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채워줘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니고 무조건 부정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그룹은 또 마찬가지로 하고 사회가 계속 분열되고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사회적 경비로 이 갈등이 만들어내는 비용이 그건 30조 이상이 됩니다. 30조 이상.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선진화법 하나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3분의 2가 찬성을 해도 야당이 찬성을 안 해주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이 하도 답답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이번에 추석 때 내려가 봤더니 뭐들 하는 거냐고 다수당을 만들어서 밀어붙여야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법 고치겠다고 움직이지 않으냐 이 새끼들 뭐 하는 거냐고 또 그렇고 하는 척을 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위헌 판결이 나는 모를까? 근데 위헌 판결 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개헌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체제가 87년도에 그 상황에 맞게끔 만든 헌법이에요. 계속 장기 집권하고 그러니까 단임제로 만들어 놨고 그러면서 이게 전혀 지금 이 현실에 안 맞는 거죠. 다양한 욕구들을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세민년이 왜 저 모양이냐. 그 당내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그룹이 뭐 13개인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한 그릇에다가 갖고 뭉뚱그리려고 그러니까 계속 파열음이 나는 거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나눠줘야죠. 그게 다당제라고 합니다. 다당제를 하게 되면 어느 당도, 어느 일당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연합을 해야 돼요. 연정을 해야 돼요. 합종연행을 하게 되게 되면 누구도 저렇게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가면 바로 다음에 평가를 받아요. 그 연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의원들이 독일을 모델로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다당제화돼서 이 연정을 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옛날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저 정치인들 어떻게 믿냐 더 불안해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치가 친구 국회가 돼도 끄떡없이 대한민국 돌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신물국회가 되는 것보다는 그 뭐 혼란 이러지 않아요. 이제는 정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시스템이 맞다. 그래서 요 국면만 벗어나면은 저희들이 바로 개헌 국면을 바꾸려고. 이미 150명이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여야 180명만 동의를 하면 개헌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암리에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